자, 오늘 주제는 초등수학의 로드맵 짜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봤고요. 역시 이제 로드맵을 짠다 하면 이제 어머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실질적인 내용이고, 이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항상 이런 주제로 할 때는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질문이 좀 충분하게 올라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올라왔던 질문 같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심화서를 내밀면 좋을지 궁금해요. 무슨 말을 하며 줘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까요? 이거는 아이에게 심화서라는 걸 굳이 알려야 될까요? 예. 물론 그 교과 공부를 하다 보면 심화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2학년 정도, 2학년, 3학년 정도 선과 구분을 해서 그 앞에는 사고력 수학, 어제 이제 밤에 도치맘에서 강의한 게 사고력 수학이었죠.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으냐, 교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또는 교과 공부를 하면서도 심화서의 한 종류로, 심화 공부의 한 종류로 생각해도 됩니다. 예, 물론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심화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래서 심화서에 대한 거부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심화야, 이건 어려운 책이야 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활동지들을 사용하고 교구를 사용하고, 특히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스킬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고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업을 하다가 어느 이제 아이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수업 방법이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3학년 아이가. 그래서 제가 너무 빵 터졌는데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저 가르쳐 주실 때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해 볼래?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 생각은 어때? 네가 한번 발표해 볼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느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게 심화서다, 이건 어려운 책이다를 강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아이가 알게 되겠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 심화서를 한다? 이게 여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초를 만드는 과정은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연산 교재를 하나 하고, 그 다음 과정을 사고력 교재 이렇게 잡는다던가, 아니면 초등으로 가면서는 교과 기본서를 먼저 하자고 하죠. 그래서 로드맵은 3개로 놓으면, 기본 틀을 3개로 놓으면 연산, 교과 기본, 그 다음에 교과 심화 이렇게 가게 되고요. 연산을 먼저 하는 이유는 교과 기본, 교과 심화를 할 때 초등 수학은 연산 자체가 중심되는 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산을 기본 연습을 해놓으면 진짜 심화가 되는 데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더 생각하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습을 별도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산을 하는 거는 생각하는 부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산이 꼭 나중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학습을, 로드맵을 짜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앞에 연산을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수준이라는 것은 교과 공부하는 양이 아주 많아지기 전에는 교과 기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연산 자체가 기본을 만들어주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이나 이 로드맵을 짜자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 학습을 먼저 만들어주면 심화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심화의 정도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를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보다 살짝 높은 정도, 말하자면 뭐 정답률 한 70% 나오는, 그러면 30%를 공부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이 틀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그 30%에 대해서 다음에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알고 풀 수 있을까를 채워줄 수 있는 공부 설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세 선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7세 연산에 대한 선행. 자, 7세 연산에 대한 선행은 두 자릿수 뺄셈 이후에 9구단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7세라는 말이죠. 7세. 지금 현 시기에. 그래서 연산 진도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고력을 더할지 도형 쪽으로 문제집을 풀지 힘들다라는 말씀. 이런 부분은 아마도 원리샘 같은 책이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하다 보면 연산은, 그전에는 사실 어린아이들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연산학습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수와 숫자로 연습만 하는 거였는데 원리샘이 차근차근 하다 보면 되게 빨리 진도가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좀 맞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하게 돼서 너무 선행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 이거 너무 빨라졌는데 계속해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부모님이 하게 되시죠. 이럴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드맵, 그 로드맵이 어떤 로드맵이냐, 교과의 기본을 하고 심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연산 자체의 학습을 계속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계속 선행할 필요는 없어요. 효용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느냐, 이걸 했을 때 교과 공부에 도움이 되고 교과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연산을 기본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이가 2학년 연산을 한다, 1학년 정도까지는 해도 돼요. 왜? 다 덧셈 뺄셈이니까. 근데 2학년으로 넘어가면 곱셈 구구를 해야 되고, 물론 곱셈 구구도 자연스럽게 외우고 좀 일찍 접하면 빨리 외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만 해놔야 되겠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건 계획적으로. 근데 2학년을 넘어서라든가 2학년조차도 2학년 교과를 언제쯤 하게 될까? 2학년 곱셈을 아이가 언제쯤 실제로 사용하게 될까? 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호기심이 많으면 2학년까지 가능하지만 보통의 아이고라고 하면 사고력을 하든가 뭐 말씀하신 도형학습지를 하든가 차라리 풍부하게 확대해가는 수평적인 확대를 해가는 학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더 적절한 학습이 되겠죠. 수직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건 연산을 어디에서 사용할 건가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그게 관련된 학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연산을 좀 쉬어줘도 되고요. 연산을 쉬기가 안타깝다, 그리고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사고력 연산 학습지를 하셔도 됩니다. 이 사고력 학습지는 사고력 연산 학습지는 말하자면 연산 능력을 많이 키워주진 않아요. 연습이 많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연습한 연산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사고력을 확대하고 문제 해결력을 확대해 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죠. 1학년 과정이 끝났어요. 그럼 2학년 과정이 좀 많이 이르다는 거죠. 그럼 1학년 과정에 사고력 연산 학습지를 다음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1학년 과정이 끝났으면 7세 아이라면 7세의 사고력 연산 학습지, 1학년의 사고력 연산 학습지 이렇게 배치하셔도 돼요. 근데 연산은 충분한 것 같아. 오히려 연산만 집중하기보다 좀 폭넓은 공부가 더 낫겠어 라고 하시면 사고력 학습지, 그 다음에 도형 쪽도 쉽고 재미있게 해보자 라고 하면, 도형 학습지들이 보면 좀 쉽고 재미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라고 하면 도형 학습지, 뭐 이런 방향이죠. 근데 제가 이제 책을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 그 다음에 이 교육을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가 먼저 개발한 학습지가 연산, 사고력 이런 순서잖아요. 그렇다면 연산과 사고력이 제일 그 시기에 뭐랄까요, 선택의 1번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형 학습지도 저도 이제 만들 계획에 있지만 그건 당장이 아니고, 도형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부터 하고 그걸 둘러싼 뭐 도형이 좀 약하다라든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배치가 돼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연산 부분이 아이의 성향을 보고 하되 멈추는 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지는 깊이 있게 전체적인 영역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본으로 놓고 뭐 도형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세예요. 9세면 2학년이네요. 하루 어느 정도의 수학 공부를 해야 할까요? 매일 하는 게 좋을까요? 사고력, 교과, 연산, 도형 매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매일 한다, 집중해서 한다라는 건 학습 내용에 대한 뭐랄까요, 효율성, 효용성, 이런 접근이겠죠. 그래서 저는 연산은 감각 만들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전에 대비하는 기본 만들기이긴 하지만, 연산을 연습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연산을 틀리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감각 만들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감각을 만들기라면 꾸준히 자주 접해주는 게 좋겠죠. 물론 수학이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 특징들을 살펴본다면 연산은 그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라든가 사고력은 주제 베이스의 학습이죠. 주제라는 것은 한 단원이라는 것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에 무엇인가를 배우면 연관된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렇다면 조금씩 한 장씩 하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연관된 내용들을 이어서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고력 학습 또는 교과 학습은 한 자리에서 30분 이상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주 2회를 한다든가 주 3회를 한다든가 이런 학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요. 물론 뭐 매일 1시간씩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많이 하면은 수학만 놓고 보면 좋은 건 맞으니까. 근데 수학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도 해야 되고 독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연산은 감각 기르기다 하면 매일 꾸준히, 그 다음에 뭐 여기 도형 나와 있지만 플라토 같은 학습지로 예를 들어보면 뭐 빨강연산도 있네요. 빨강연산이나 플라토로 예를 들어보면 얘네들은 연산 학습지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제를 깊이 있게 한다기보다 가볍게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도형 학습지도 연산처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연산을 하고 나면 도형도 가볍게라는 건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알아가자 보다는 뭐 좀 감각적으로 다가가자, 이런 의미가 더 있으니까 연산하면서 하루치 정도를 뭐 꾸준히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도형 독서 뭐 이런 부분들도 매일 수학만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수학을 잘 하려면요 하루에 3시간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지언정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수학을 많이 하고 많이 공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효율적인 학습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드린 거고, 예를 들면 독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 사이에 뭐 자랑 삼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고등학교 모교를 방문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 원리셈, 뭐 탑사고력 이렇게 팔아서 나는 수익의 일부를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경기도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썩 잘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의 장학금을 기탁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교장 선생님이야 어떤 선생님들에게 요즘 아이들 그 장학금과는 별개로 요즘 아이들 진로 뭐랄까요, 지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생각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런 그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하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소서도 없어진대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요.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는 것은 수시를 해도 제가 왜 이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폐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선생님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느냐? 독서라고 합니다. 독서. 근데 이 독서는 어릴 때 습관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크면서 독서를 잘 안 하게 돼요. 예, 저도 아이를 둘 키우지만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잘 접해서 지금도 아주 독서를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는데, 둘째 아이는 너무 신경을 안 써주고 그냥 읽어만 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책 읽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뭐 정시다 수시다 그러면 국영수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건 첫 번째고, 그거는 뭐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영수가 약하면 고등학교에 와서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다. 이 국영수는 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좀, 어릴 때라는 시기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뭐 유아, 초등 저학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국영수는 기본적인 토대가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는데, 그거 외에 많이 강조해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독서라고 하더라고요. 독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꼭 이렇게 좀 한번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인스타에 그 글을 한번 올릴 예정인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도 아이들의 습관 잡기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이스라고 해서 그 학습 이력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록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의 독서 이력,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쪽이 관심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입시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더 부각될 거라는 거예요. 자소서가 없어지고, 경시대회 이런 성적도 예전에는 뭐 여러 개 해가지고 교내 경시대회는 올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하나밖에 기재할 수가 없고 입시에는 뭐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도 이 학습 설계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어릴 때부터 중요하겠다,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학만 해도 문제집 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개념, 연산, 도형, 사고력, 심화, 많죠. 한 학기의 수학 문제집은 어떤 순서로 뭐만 딱 하면 될까요? 초3입니다. 이거는 꼭 하세요. 이런 딱일까요? 네, 이거는 꼭 하세요. 딱이라면, 교과를 기본 다져줄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심화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권이죠. 네, 거기에 순서대로 더 할 수 있다면 앞에 교과 학습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연산, 이거는 학습 설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산은 꼭 해야 됩니다. 틀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아이들이 좀 수월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교과하면서 계속 계산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 안 틀리려고 연습한 거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각할 여유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의 순서고, 반면에 아이가 연산을 처음 배우더라도 수감각이 좀 있는 아이들은 따박따박 하죠. 네, 그러면서 또 문제 푸는 건 문제 푸는 방법에 또 몰두하죠.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학원 같은 경우는 연산, 그 다음에 교과 기본, 교과 심화 이렇게 놓고요. 둘러싸서 더 할 수 있는 것 하면, 아주 잘하는 아이다 하면 뭐 경시나 사고력을 붙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3학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아주 잘하진 않는다 하면 뭐 도형이 약하다 하면 도형 할 수 있고, 그 사이드로 아이 할 수 있는 것을 붙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어떤 선생님 중에는 교과도 2권으로 부족하다, 좀 부족한 아이 같은 경우에요. 연습을 2권만 해가지고는 이게 정말 제대로 배웠는가 이럴 때가 있다 라는 학생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교과 학습지만 3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하고, 기본을 연습할 수 있는 유형 학습지를 1권 더 하고, 그리고 좀 얇게 심화할 수 있는, 그렇게 3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아이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이 바뀌었어요. 예. 최상위 문제집 붐인 것 같아요. 심화서겠네요. 그죠? 기본서 1권, 심화서 1권, 이런 패턴. 예, 보통의 학습이고요. 초3아이네요. 비슷해요. 응용서도 정답률이 60, 70%라 기본 응용 1권, 최상위 1권이 버거워요.
욕심을 내려놓고 기본서 한 권, 응용 한 권 이렇게만 해서 한 학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사고력 수업이 발상이 좋은 건 알겠는데 교과만 하면 후회가 될까요? 네,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응용서가 60, 70%의 정답이라면 이 아이에게는 응용서가 심화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응용서가 심화서라고 생각하시고요. 기본 플러스 응용을 하고 디딤돌 교재로 보면 그 다음에 응용서를 하는 거예요. 응용서는 유형별로 나와 있는 학습지죠. 그리고 심화 문제도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형서를 심화서로 하셔도 됩니다. 단 심화서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최상위 문제집의 붐일까? 이런 부분은 긴 학습 설계로 볼 때 수학은 배운 걸 제대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실력을 키우기가 아니라 좀 어려운 뭔가 숨어있는 뭔가를 좀 이렇게 뛰어넘는 논리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잘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게 실력을 키우는 수학 공부니까 지금 심화서를 디딤돌 응용으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더 높은 문제집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좀 이렇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저는 기본서 중에서도 디딤돌로 치면 그냥 기본을 하는 건 그다지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그냥 기본 이렇게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디딤돌 기본 이렇게 책을 보면 하나의 원리를 배워요. 그러면 원리 자체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문제보다는 그 원리 제대로 외웠니? 이렇게 계속 묻는 듯한 정말 단순한 걸 계속 반복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생각하는 문제보다는. 그래서 디딤돌이 그래서 기본 플러스 응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서 이렇게 해서 보이는 조금 전과 같은 그런 학습 형태는 사실은 저는 반대합니다.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디딤돌 응용 같은 거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이다. 그럼 사고력 수학은 필수가 아니에요. 사고력 수학은 심화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되고 사고력 수학이 필수는 아닙니다. 발상 이런 부분은 제가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이제 초등 고학년 쪽 그 로드맵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3학년 정도부터는 사고력 수학에 대한 짐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또는 중상 상이라 할지라도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안 해도 됩니다. 경시를 꼭 해야 되나요? 당연히 안 해도 되죠. 사고력 수학은 예전에는 영재교육원 이런 부분 때문에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교육 자체가, 입시 자체가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 밖의 것을 입시에서 다 배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발상이 뛰어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교과 밖 내용이라면 필요 없는 거죠. 그다지.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교과 안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게 또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심화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교과의 뭐 제일 심화 교재와 사고력 교재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교과에 심화되어 있는 내용 생각 방법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한다 안 한다는 심화서를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한다라고 보셔야지 사고력 수학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을 뭐 꼭 해야 된다 하시지 말고 디딤돌 응용을 심화서로 놓고 하되 우리 아이의 수준은 지금 디딤돌 응용인 심화서야 라고 하되 뭐 디딤돌을 보시니까 그 위에 최상위 S 그 위에 이제 최상위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힘을 키워 가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에 집중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후회할 부분은 없어요. 그 대신 심화할 수 있는 수준을 올려가자 이런 거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이과정, 초일과정 복습. 초일과정 정확도가 95% 이상이에요. 초일 심화를 초이과정을 하고 초일 복습을 해요. 연산만 말고 수학 전반적으로. 다음 단계 올라갈 때도 막힘이 없다면 이런 패턴으로 가도 될지. 아직 학기에 대한 개념이 없네요. 학기처럼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7세 아이예요. 네. 그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산을 앞에 놓고 초일 과정 복습은 심화로 가고 초이 과정은 기본 학습으로 가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95% 이상이라고 하면 수학적인 감이 좀 있는 아이라고 보이고, 만약에 수학적인 감이 좀 있는 아이라면 오히려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디딤돌 응용 자체를 기본서로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디딤돌 응용은 단점이 좀 있어요. 뒤에 어려운 문제가 심화 문제가 배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는 끙끙해야 돼요. 그리고 못 푸는 문제들이 꽤 돼서 먼저 배워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기본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좀 간략하게 해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바로바로 활용하는 거로도 가능하고, 또 연산학습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하고 만약에 어떤 책을 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라는 걸 보고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치게 빨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빨라져도 돼요. 근데 빨라지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송유근일 수도 있어. 그러면 빨라져도 됩니다. 빨라져도 되고, 충분히 빨라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원을 찾아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빨라져 버리면 초등 고학년 쪽 가버리면 어머니가 봐주시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아까 말씀드린 독서도 하고 이렇게 균형 잡힌 교육을 할 거다라고 하면, 얘가 아까 이 질문이 학교대로 따라가는 건 맞지만 너무 빨라지진 않고 차라리 이 수평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다양성을 강화하는, 아이의 적성이 먼저도 찾아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가야죠.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뭐 책도 많이 읽어야 될 것이고 영어도 잘 해야 될 것이고, 국영수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잡아놔야, 특히 이게 그래요. 제가 중등수학학원을 크게 하는 어느 원장님의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초등학교 때 수학 영어만 확실히 잡아 놓으래요. 나머지는 학원에서 다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고등학교 얘기하고 비슷해요. 중등학원 하는 원장님도 그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영어 수학만 확실하게 잡아 놓으면 다른 거는 어떻게든 가르칠 수 있다,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영어 수학은 잘 안 되어 있는 아이가 앞에 것까지 막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점을 느낀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수학이 중요한 건 확실해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어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국어가 참 어려웠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어릴 때 독서를 많이 해서 그런지 수월하긴 했는데, 국어는 느낌 자체가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수학은 대상이 분명했거든요. 물론 문제는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대상이 분명했어요. 근데 영어하고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는 단어가 한정도 없잖아요. 그죠? 국어는 단어나 뭐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뭘 평소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독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어를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 기본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초등학교 때는 국영수 잡기가 되고, 국어는 독서, 영어는 많이 접하고 하는 게, 많이 듣고 많이 접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수학은 또 이제 오늘 계획처럼 이렇게 해나가면,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수평적인,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아이가 빠르게 나가고 있다고 하면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시대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초상 심화서를 최상위 S 이후에 최상위 수학을 다시 풀려도 되나요? 질문이요.
시간이 허락된다면 풀려도 됩니다. 풀려도 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최근에 제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최상위 S를 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려웠던 문제를 체크를 해서 그거 자체를 복습해서 정말 씹어먹는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하고 노트에 문제 푸는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문제만 보고 다시 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답 노트를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복사해서 붙이고 정보를 모으고 이런 오답 노트의 문제가 아니고 틀린 것을 복습해서 아이가 그 부분이 다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알아가는 이쪽의 학습, 이런 식의 학습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최상위 S를 했는데 최상위를 하는데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심화서를 2권 본다, 3권 본다 하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르쳤던 학생 중에 그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너 공부하는 책 가져와봐 했더니 2학년 2학기만 한 6권을 들고 왔어요, 애가. 근데 6권이 다 심화서 했어요. 너 이거 다 보니? 그랬더니 예, 다 풀어요 하더라고요. 실제 공부 열심히 하는 중학생들은 시험 대비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얘기했던 건 선생님하고 책 반으로 줄이자, 2-3권으로 줄이자. 그 대신 네가 해야 될 것은 2-3권으로 줄이고 심화서끼리도 사실은 내용이 다 겹쳐. 그러니까 틀린 것들을 다시 해서 그 내용들을 안 틀리게 하는 학습을 먼저 좀 하자. 그리고 여유가 되면 더 푸는 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지도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책을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더 어려운 걸 더 풀리는 건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최상위 S하고 최상위도 문제가 좀 달라요. 내용이 좀 다르고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 그렇더라고요. 최상위 S가 5학년 내용은 보면 도형 쪽이 오히려 최상위보다 더 어려운 느낌의 내용도 있고 조금 다릅니다, 결이. 그래서 그건 뭐 누가 썼든 간에 똑같이 요만큼 난이도 차이 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개 푸는 건 상관없고 괜찮아요. 괜찮지만 조금 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시대회예요. 경시대회가 있어요. 경시대회를 봐야 하나요? 봐야 한다면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성취감과 이런 거?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고요. 하지만 크게 봐서 아이가 수학을 바라보는 눈, 그 다음에 어떤 뭐랄까 동기부여 이런 데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경시대회와 유사하게 예전에 실수가 많던 아이 실수 고친 적이 있는데 의도치 않게 실수를 고쳤는데 그게 뭐였냐면 영재교육원 특강 공부를 3달 정도 했더니 아이가 교과 공부에 실수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를 엄마와 함께 분석을 했는데 이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실수라는 건 해요.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도 그렇고, 근데 실수를 한다는 건 결국은 집중력의 문제거든요. 수학 실력의 문제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그 집중력 때문에 하는 실수가 결국 실력이 되는 건데, 잦아진다면, 항상 실수를 한다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고쳐졌냐 하면 영재교육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3달 정도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이 높아지기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엄마가 봤을 때도 실수가 사라졌어요. 이제 교과를 얼마나 잘 푸는지가 뭐였냐 하면 집중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기적인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잠시만요. 단기적인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집중해서 해나가니까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자부심과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경시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에게 뭐랄까요,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차원이 더 크죠. 경시에 입상한다고 해서 어디 입시 자료를 쓸 수도 없고요. 그걸 나중에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고
그 과정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아이가 한 계단 상승을 실력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학군지가 아니면 동네에서 잘해봐야 수능 때 잘하는 애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게 되는데 아이들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시골에 사세요, 어머니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까봐 중간중간 확인은 필수일 것 같아요. 요런 게 이제 그 경시대회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경시대회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경시도 나갈 정도가 안 돼요. 그러면 문제집으로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우리가 요즘엔 최상위 수학을 거의 다 한다. 그럼 최상위 수학을 왜 거의 다 하느냐?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수업 그 강의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최상위 수학을 거의 다 한다. 그럼 최상위 수학을 아무나 다 잘할 수 있는 책이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사실 잘하는구나. 최상위 수학을 하는데 잘 해나가요. 그러면 저는 잘하는구나. 하나의 예로 10여 년 전과 지금 아이들과 학력의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제자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어요. 제가 18년 정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2, 3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돼서 연락이 오거나 페이스북을 같이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제자들 중에 보면 예전에 아주 뛰어나진 않았지만 뭐 곧잘 하는 정도 아이들이 그래도 좀 똘똘하네, 곧잘하네, 넌 진짜 잘한다 아니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보면 송파 지역이었는데 뭐 성균관대, 한양대 이렇게 진학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놈은 진짜 잘하네. 그래서 영재교육원 막 이렇게 집중해보고 이런 아이들은 서울대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력 공부라는 거,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 같은 책들을 공부한다는 것, 이걸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보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상위 수학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최상위 수학이 버겁다라고 하면 지금은 부족하구나, 앞으로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고요. 뭐 한 예로 중등 수학이다 하면 A급 수학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A급 수학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가르치면서 일부는 공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좀 제대로 수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 A급 수학을 가르치면서도 그걸 진짜 제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과하면서는 실수가 좀 있더라도 그 심화서를 진짜 제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해나가는 아이들은 얘네들은 나중에 진짜 공부하는 자세가 딱 잡혔을 때 정말 무섭게 공부해서 잘하겠다, 좋은 데 진학하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비교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집을 우리 아이가 소화한다, 이게 어느 정도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어떤 난이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을 어느 정도 이상 소화해 가면 앞으로 얘는 좀 교육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 온라인 줌 수업이요,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 집중을 잘 못한다. 줌 수업을 하고 있는지, 1대1이나 1대4일 때 어떤지. 자, 이 부분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저는 학원 문을 한 5개월을 닫았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5개월을 아예 이제 닫았었고, 그러다가 이게 아이들 학습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께도 연락이 오고 해서 학원을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했죠. 지금은 학원을 하는 이상은 최대한 방역에 조심하면서 그래도 학습을 이어가는 게 학원을 하는 이상은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주위에 확진자가 있거나 하면 저희는 줌 수업을 합니다. 제가 하는 수업도 줌 수업을 합니다. 줌 수업을 하는데 평소에 오프라인을 수업을 하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줌 수업의 불편함은 못 느껴요. 사실은 아이들도 잘 따라오고 못 느껴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줌 수업을 이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전혀 모르겠거든요. 제일 처음엔 좀 긴장을 하긴 했죠. 이게 제대로 될까? 근데 몇 번 해보니까 아이들도 집중해주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나름의 스킬이 생기고, 중간중간에 계속 아이들한테 확인하고, 뭐 어떤 부분은 카메라에 뭐 이렇게 답 보여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밀 채팅으로 해서 답 써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맞았다 다음 문제 풀어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한 7, 8명 수업을 해도.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줌이나 온라인 학습, 뭐 인강처럼 아이들 가르치는 걸 이제 저희 학원 교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프로그램을 짜볼까 하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지만 지금은 제가 여력은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 저희 학원 어떤 교재 개발 이런 게 안정되었을 때 도전해 볼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강의 내용이 괜찮다면 저는 이용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까 여기 앞에 글에도 있었지만 지방이나 그 학원이 마땅히 주위에 없는 곳에 사신다면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너무 선생님 의존적으로 간다.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줌 수업을 할 때 산만하다. 이 부분은 줌 수업 하니까 산만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이가 뭐랄까요, 인성, 적성 이런 부분에서 수학을 좋아하지 않거나 정말 수업이 재미없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하고 들을 건 정확하게 듣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아이가 어려서 이런 인적성과는 무관하게 아직 어려서 자리가 잘 안 잡힌다라고 하면 어머니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죠. 옆에 같이 앉아서 선생님이 되어서, 보조 선생님이 되어서 엄마표 공부를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공부를 활용하면서 인강을 활용할 수는 있겠죠. 예, 분명히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줌 수업을 실제로 해보고 나서 느끼는 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강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심화 교재를 한다라고 하면 혼자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 초등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항상 이제 항상이 아니라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 학습이 어떤 분들 또는 이제 특히 아빠들이 많이 자수성가를 한 아빠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수학은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라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아주 친절한 정석 같은 교재로 공부한 아빠, 고등학생 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초등학교 문제집은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친절하지 않습니다. 심화로 가면서 그 심화 내용을 앞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형별로 정말 이렇게 쭉 풀어서 아이가 살펴본 다음에 좀 더 요구하는 심화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 개념만 배우고 나서 바로 심화 더 어렵게 이렇게 가는 심화거든요. 그래서 그 더 어렵게 갈 때의 어떤 그 사이에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안 배우고 다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잘할 수 있는지, 풀었다면 비슷한 문제를 한번 연습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좋죠. 예, 그래서 인강이나 뭐 줌 수업, 라이브 수업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본 거로는 효율적으로 수업할 수 있어요. 자, 초2 남자아이예요. 초2 남자아이고요. 원리샘 3, 4학년하고 디딤돌 3-1하고 있어요. 수감은 별론데 레벨 테스트가 탑반도 나오고 A반도 나오고 합니다. 학원 가기 싫어해요. 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는군요. 기본 응용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데 응용만 해도 충분하다는 분도 계시고 혼란스럽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먼저 아까 응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최상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키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응용도 심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과 자체를 제대로 익히는 데는 디딤돌 응용 수준, 뭐 우등생 해법 수준, 센 수학 수준도 사실 충분합니다. 네. 최상위를 하는 건 더 큰 목표가 있는 거고, 그 학년 내용을 제대로 배우자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최상위 같은 책을 심화로 넣는다라고 해도 제가 최상위 수학을 예를 들어 가르쳐도 하이레벨 쪽에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정도는 안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한테 X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판단해서 어떤 경우에 논리적으로 가르칠 게 없고 이게 경시 변별력 문제라서 따지는 게 너무 많을 때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얘는 X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디딤돌 응용으로 끝나는 게 좋다, 최상위까지 가는 게 좋다는 이거는 호불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 정답은 없습니다. 디딤돌 응용만 해도 그 학년의 내용을 충분히 잘하는 데는 괜찮아요. 최상위라고 하면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예,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뭐 어떤 갭을 가지고 있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최상위 3-1과 기본 응용 3-1을 동시에 나가는 게 좋을지, 3-1을 끝내고 3-2, 저는 순서대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하시지 말고 앞에를 끝내고 3-1 최상위를 끝내고 3-2 응용으로 넘어가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최상위 수학이 그 학년에 뭐 이렇게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이 되는 내용은 그 학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기 응용을 하고 이렇게 진도가 막 급한 게 아니라면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이라면 특별한 학기가 아니면 순서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용 파트와 심화를 각각 다른 출판사로 해서 여러 유형을 풀게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던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해하진 않습니다. 교과서들을, 그 교과 문제집들을 비교해보면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예. 오히려 한쪽 출판사 책을 좀 쓰게 되는 게 정갈해서, 예. 전 디딤돌 책이 참 정갈하다고 생각해요. 군더더기가 크게 많지 않고 해서 한쪽 출판사를 쓰고요. 유형을 만약에 다양한 유형을 푼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심화할 때는 사고력 학습지도 보게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오히려 큰 전환을 하지 그 작은 부분들 때문에 출판사를 막 많이 바꾸고 하진 않습니다. 예. 다만 유형 학습지에서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 디딤돌 유형보다는 조금 더 유형이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는 뭐 개념 플러스 파워 뭐 이런 책들도 저희 학원도 쓰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그 책을 쓰는 게 얘가 디딤돌 유형보다 더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더 뭐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사마다 바꿔서 해봐야 되기 때문에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디딤돌 응용, 뭐 최상위 S 아니면 기본 플러스 응용, 그 다음에 최상위 S 또는 기본 플러스 응용 이렇게 가기에 양적으로 좀 부족해. 아까 말씀드린 세 권 하는 아이들이에요. 양적으로 좀 부족해. 이런 아이들은 디딤돌 응용 수준에서 다른 출판사의 교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습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다지기를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꼭 반드시 다른 출판사 거를 해야 이게 더 좋은 학습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자, 중고등 이야기도 해주세요. 이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이게 초등 이야기였고요. 중고등 학습이 초등을 준비하면서 중고등 이렇게 그 로드맵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왜 초등 로드맵까지 짜면서 학습을 하는가? 3학년 때 시작하든 4학년 때 시작하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든 아니면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하든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마 이 강의의 시작이 제 기억에는 선행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선행 때도 질문을 많이 하셨고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선행 관련해서 지금의 이제 교육은 입시는 경쟁이잖아요. 그죠? 경쟁이죠. 그러면 중학교 때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경우, 잘 따라온다는 건 심화서가 꼭 A급은 아니라도 돼요. 중학교의 예를 들게요. 꼭 A급은 아니라도 돼요. 초등 같으면 꼭 최상이 아니라도 돼요.
디딤돌 응용 정도? 예. 그 정도에서 하고 최상위는 아이가 많이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학교 시험 수준은 응용 정도도 충분하거든요. 중등은 센 수준. 예. 센 수준에서 하나 더 하면 뭐 일품수학이라고 또 책이 있지만 A급까지 안 가더라도 A급은 그 학년을 뛰어넘는 내용들이 있어요. 경시까지 가게 되는 문제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거를 제대로 심화까지, 최고 심화 아니더라도 제대로 심화까지를 한번 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100점 전략으로 간다. 이게 잘 따라오는 아이들에게 세워줄 수 있는 학습 로드맵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꼭 돼야지 무조건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제 자식 같은 경우에,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중3인데 그럼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을 지금 다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한 1년 정도 선행을 했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중간에 엄마 아빠가 시키고자 했어도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해서 수학을 거의 한 2, 3년을 손 놓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다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자기 몫이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어머님들의 계획도 가장 이상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3 때까지 고등학교 거를 심화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아이고, 그 정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아이라면 그렇게 해서 100점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수학은 고등학교에 가서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선행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고등학교의 반배치고사의 범위가 중3에서 고1 가는데 그 몇 년 전인가요? 거의 30년 전에 범위가 고1이었어요. 즉, 그 잘 살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반편성고사를 보는데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제시되는 학습의 범위가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이 1년 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학원도 없던 그 지역에도, 성남 구시가지였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죠. 학교도 그렇게 했어요. 학교도 1년 선행을 시켰어요. 학교 공부도 그렇게 시켰었어요. 저 다니던 고등학교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학습 설계를 하면서라고 하면 수학 하나만 놓고 보면 1년 잘 할 수 있으면 2년 정도 선행을 하는 게 아이가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심화 위주로, 아까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심화서만 6권 보던 아이가 있었다니까요. 걔는 기본서는 선행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시험 대비하면서 심화서만 가져다가 딱 심화 부분만 계속 푸는 거예요, 문제를. 결국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거라는 거죠. 체계적으로 이 로드맵이 가는 아이들은. 수학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고등 이야기에서 최상위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위를 한다, A급을 한다. 왜 최상위를 하느냐? 아까 선행만 한다라는 부분은 결국 선행을 하게 되면 개념적으로 빨리 배우는 부분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아이는 사실 아이들 그 학원에서 가르쳐 보면 이 수학을 재밌어 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들은 한 2개월이면 한 학기 한 권의 책이 끝나거든요. 네. 한 주에 한 단원 푸는 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3일 정도에 나눠서 풀면 몇 페이지인가요? 한 6페이지? 5장, 4-5장 정도만 3일 정도씩 풀어주면 할 수 있는 거죠. 수학 좋아하는 아이들. 그러면은 2달 안에 끝나요. 실제로 2달 안에 끝내진 않지만. 예. 그래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여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상위 수학까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행만 달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하는 과정들을 학습하자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까지 하고 A급까지 하는 거예요. A급을 꼭 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그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최상위 수학을 한다라는 것은 3학년에 최상위 수학을 해요. 그러면 3학년 수학을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길게 봐서 4학년, 5학년 수학에도 도움이 되게 3학년 걸 공부하자.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수학을 한다. 그럼 꼭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해도 돼요. 조금 느리게 디딤돌 응용, 센 수학 이 정도로 자기 학년 거라도 지금 제대로 하자. 그리고 그 정도를 넘볼 수 있도록 좀 키워보자. 이렇게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을 한다 하면 우리 아이는 수학을 좀 좋아하니까 학년을 좀 뛰어넘는 내용까지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자. 그게 이제 최상위 수학이라는 제일 심화된 교과 수학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꼭 경시를 해야 돼서 경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입시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에 가서 얘기 들은 것처럼 독서를 할 수 있는 아이, 독서를 내가 취향이 있는 쪽, 내가 적성이 있는 쪽은 알아서 찾아보고 독서를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진짜 적성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야 지금 수시의 비율이 정시보다 더 높잖아요. 예. 실질적인 비율은 수시를 그 커트라인까지 다 뽑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이 정시, 수시, 4가 정시인데 실제로는 한 5대5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수시라는 이 부분은 내 적성이 분명하고 수능을 치르지 않고도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면, 입학할 수 있다면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더 큰 기회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지도하시는 분들 보면 수시도 준비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 아니면 정말 그런 거에 빨라서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성을 찾고 책을 많이 읽고 이런 부분은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국영수 잘 해놓는 거, 이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하는 좋은 대학 가기의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특별히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래요? 말씀을 해주세요. 한 자릿수 연산 정확성 속도 잘 나오면 원리셈 한 자릿수 앞으로도 넘어가서 두 자리 풀어도 되나요? 전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한자를 잘하는데 굳이 그쵸? 같은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네. KG 같은 연계 교육원은 가능하면 하는 게 좋을까요? KG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신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KG요. 네, 사고력 수학하고 똑같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KG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탐구하는 학습을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주는 교육이니까 네, 저는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네. 네, 6세입니다. 원리셈 7, 8 플라토 P 끝내고 노크 PA 단계 활용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소장님이 만든 유화책 너무 좋아요. 잠깐만 책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원리셈 7, 8세 플라토 P 끝내고 노트 PA 단계 활용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몇 세였죠? 7세인가요? 6세예요. 6세면 연산 충분히 빠르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만 너무 빨라지는 것보다는 폭넓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연산은 체계적으로 하면서 지금 7살이 될 때까지 연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빨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연산의 양은 좀 줄여가면서 다양성을 좀 더 담보하고 생각하는 공부 쪽으로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 플랜도 궁금한데 부탁드려요. 유아 플랜이요? 유아도 거의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연산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연산, 그 다음에 사고력,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싼 것들, 이렇게로 봐요. 근데 어린아이들 중에
연산을 굳이 안 시켜도 수를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지루하게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역으로 이제 어떤 계획도 가능한가 하면 사고력 위주로 해요. 사고력 위주로 하고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면서 교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연산을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학습 설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 5학년인데 최상위를 다 풀긴 하고 정답률 90%인데 속도가 조금 느린 듯 한데 혼자서 공부하는 게 무리일까요?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 90%고 한데 학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친구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6학년 아이인데 아이가 이제 상담 전화예요. 교육 상담 전화였는데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서 6학년인데 뭐 지금 이제 중학교 거 선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책을 했으면 좋겠어? 이러고 이제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다고 해요. 6학년인데도 친구 부부가 좀 뜻이 있어서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교재를 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센 수학으로 할까? 센 수학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친구 하는 얘기가 그래도 수학은 좀 생각하면서 해야지 도전하고 깨지기도 하고 해야지 얘기하다 보니까 집에서 최상위까지 다 했더라고요. 디딤돌 응용하고 최상위하고 응용하고 최상위하고를 아빠랑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공부했던 아빠가 아이한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길은 최상위까지도 해보자였구나 라고 잘하고 있어. 그 정도 하면 나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중등 수학은 센 수학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최상위까지 했으면 센 수학으로 바로 도전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상위 90% 이상 정답률 나오고 조금 느린 거는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느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로 집에서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을 한다면. 네. 초3인데 엄마표 처음이라 수학 계획 잡는 거 너무 어려워요. 학기 방학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학기와 방학의 구분이요? 네. 방학 때는 부족한 거 보충을 많이 하려고 하죠. 아니면 시간이 더 생기니까 이런 책을 하나 더 방학 때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평소에는 오늘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계획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산, 그 다음에 교과 기본, 교과 심화.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학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방학이 되면 시간이 조금 더 생기니까 하나 정도 이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찾게 되죠. 그게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특강이 될 거고 집에서 이제 엄마표 학습 같은 경우는 이 책 좋대는데 이렇게 이어가는 거 말고 사이드로 공부할 하나 심화선대 뭐 예를 들어 사고력이다 이런 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경시 문제집이다 이런 거나 좀 특별하게 한 달 정도 시간을 써서 할 만한 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하던 거는 놓고 방학 때는 좀 더 보충할 만한 거나 아니면 더 도전해 볼 만한 뭔가를 정하면 되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 주제를 하나 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라이브 강의가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저희 시즌제로 지금 그 학부모님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수학 컨텐츠를 매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마지막 주에는 소장님과의 라방, 주제를 정해서 라방 이런 건데 반응이 별로 없으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고 근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이 라방도 매달 찾아뵙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3개월마다 회사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반응도 있었고
학부모들에게 도움도 됐다라고 하면 이어가고, 어떤 건 또 폐지하고 새로운 컨텐츠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인스타와 카페를 이용해서 그런 컨텐츠를 출판 외에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